네, 금요 건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축농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천 BS코아 이비인후과 대표 원장님 배성호 대표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훈남 원장님, 훈남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비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근데 비염에 이어서 오늘은 축농증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축농증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축농증은 제가 그 그림을 준비해 보고선 오셨어, 준비해 오셨어. 설명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깜짝이야. 네. 그럼 이게 무슨 일이야? 저희 얼굴에는 코 주변, 그러니까 코 주변에 빈 방들이 있어요. 빈 공간입니다. 요 빈 공간이 감기가 걸렸을 때 균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에 균이 생기는 걸 우리가 여기를 부비동이라고 하거든요. 부비동염, 보통은 축농증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축농증은 도대체 왜 걸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감기 때문인 거예요. 감기가 오래 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번지는 거죠, 옆으로. 간혹 가다가 이빨이 안 좋아서 이빨의 염증이 여기로 위로 가거나 혹은 곰팡이균이 떠다니다가 발톱 무좀도 일으키지만 올라가서 여기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축농증에 왜 생기는지를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다음으로는 축농증의 여러 증상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축농증에 대해서는 비염이랑 많이 헷갈려 하세요. 저번 시간에 비염 얘기도 해드렸지만 비염은 여하튼 콧구멍 안에서 뭔가 일어나는 막힘 등을 위해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감인 거고 축농증은 요 옆에서 일어나는 거죠. 옆이나 위에서. 결론적으로는 포인트는 비염이랑 감기랑 축농증이랑 구별하는 게 뭐냐면 축농증은 길다예요. 비염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때 막 아침에만 있어요. 환절기 없어. 이게 아니라 축농증은 계속 꾸준히 안 좋아요. 그리고 여기 고였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색깔이 어떻겠어요? 누래요? 그렇죠. 비염은 맑은 코 주로 흐르죠. 바로 나오니까. 근데 여기 고였다가 한번 고였다가 썩었다가 나오는 거니까 누렇거나 녹색이거나 끈적끈적 이런 색깔 나오게 되고 이게 여기가 다 고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지만 뒤로 넘어가는 애도 꽤 있어요. 가래? 가래 같은 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게 기간상으로 보통 감기는 길어야 2주, 3주면 끝나거든요. 근데 3주 넘어가는데 기침, 가래 다 젖었는데 코만 계속 넘어가네? 이게 끊이지가 않네? 그때는 우리가 축농증을 강력하게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원장님 병원에 딱 갔다. 그럼 축농증의 진단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진단은 너무 명확해요. 이거는 찍어보면 돼요. 뭐를? 엑스레이나 CT를. 축농증이 얼마 안 된 것 같다 그럼 엑스레이 먼저 찍게 되는 거고 이분이 좀 축농증이 심한 것 같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CT를 찍어보게 되는 거고요. 그거면 끝납니다. 그럼 진단은.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축농증의 치료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나요? 기본은 약이죠. 약. 무조건 약물 중에 항생제. 무조건 항해에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약한 약부터 좀 위로 센 약까지 쫙 써보는 거죠. 문제는 기간이에요. 얼마 정도 먹을 거냐. 기본은 의사마다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기본은 2주예요. 기본은 2주를 먹고 그다음 최대는 한 2달? 너무 많으면 3달 정도.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엑스레이를 찍어보죠. 엑스레이에서 잘 나았네? 그러면 이제 끝난 거고 엑스레이상 남았네? 그러면은 약을 더 쓸까 말까, 수술할까 말까 이거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약물을 할 때 그냥 알약을 먹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를 세척해주는 세면대에서 뭔가 코에 넣어서 코를 깨끗하게 해주는 이런 그 기계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기준은 구멍이 열려 있다예요. 그러니까 이 소통로가 있다. 그러면 세척을 하면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닦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혔다면은 그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본적으로 뚫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드려요. 만성화가 돼버려서 이제 구멍이 너무 좁다고 느끼는 순간 이거는 수술적 치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약물 치료하는 거고요. 수술적 치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제가 얘기를 해요. 수술만으로 안 된다. 수술은 뚫는 거다. 이 길을 하수구를 뚫어주는 거다. 뚫어주고 나서 문제가 뭐예요? 여기 안쪽에 피부가 다 안 좋아요. 왜냐면 고름에 몇 달, 몇 년을 쩔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 피부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할 수 없어요. 뚫고 약 먹어야 돼요. 뚫어주고 약은 적어도 한 달 이상 먹어서 피부가 좀 더 염증이 가라앉게. 그 다음에 플러스 그때 세척을 해요. 한 3달 정도 해요. 집에서 물을 넣어주고 빼주고. 하게 되면은 이 피부가 좋아지죠. 이 피부가 얼마나 좋아지냐가
성패를 가름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비염의 수술 같은 경우에는 길을 쫙 뚫어줬잖아요, 시원하게. 그럼 충농증의 수술은 어떤 방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충농증의 수술은 아까 말했지만 구멍 뚫어주는 거예요. 하수구 뚫어주는 거 생각하면 돼요. 보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요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네. 결국에는 요런 길, 요걸 뚫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를 못 뚫죠. 크게를. 여기 눈도 있고. 그러니까 크게를 너무 크게를 못 뚫어요. 그러니까 적당량의 크기를 뚫는 거죠. 충농증 수술은 어쩔 수 없어요. 저 수술할 때 재발률을 설명을 드려요. 다시 감기를 자주 걸리면 할 수 없이 또 막힐 수도 있더라. 감기 안 걸리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죠? 그렇죠. 감기 안 걸리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성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충농증에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의 이 충농증 진단과 치료법, 성인들과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좀 클 때까지 불편감이 없을 때까지는 약물 치료합니다. 약물 치료했다가 또 재발하면 또 약물 치료 해보고 하게 되는 거죠. 수술적 치료가 들어가는 경우는 너무 약이 안 낫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해요. 근데 애들의 수술적 치료는 한계점이 뭐냐면 우선적으로 세척을 잘 못해요. 세척을. 그리고 소독을 하려면 코에다가 내시경과 기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애들이 못 참아요. 싫어해요. 무서워하죠. 그렇죠.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의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수술보다는 이게 뭐 약물. 보존적인 치료, 약물, 세척, 코스프레 이런 걸로 가게 되는 거고 수술은 아주 심한 경우에 일부에서만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번에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충농증 수술을 할 때 다른 병원과 다른 우리 BS 코아만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뭐 비염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수술 잘해야 되고요. 네. 실은 뭐 대학병원이랑 저희 병원이랑 비교를 하자면 실은 대학병원은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더 환자 위주로 못 가는 거고 저희는 개인 병원이니까 좀 더 환자 위주로 관리를 해드릴 수 있다. 포인트는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건강 관찰이에요. 충농증은 2달 지난 다음에도 한두 달에 한 번씩 코를 봐야 돼요. 뭐를 봐야 돼요? 구멍 뚫은 데가 막힌지를 봐야 돼요. 왜? 재발은 그 1년 안에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자꾸 봐야 되는데 대학병원에서 수술해놓고 나서 자주 못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왕이면 좀 더 접근성 좋은 병원에서 해서 자주 확인해 보는 게 재발률을 낮추는 방법이죠. 예. 네, 지난주 비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원장님과 함께 충농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배웠던, 들었던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서 충농증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법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도 또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건강에 다음 주에 뵐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